자, 그 다음 우리가 또 배워볼 분광학은 바로 NMR이라고 하는 테크닉입니다. 자, 그래서 초반에 이제 어떻게 이 녀석이 구동되는지 이제 도입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 텐데, 우선 첫 번째 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스핀이라고 하는 걸 어디서 처음 말씀을 들어보셨냐면 바로 전자에서 그 스핀이란 말을 처음 썼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뭐 얘를 스핀 양자수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전자의 경우는 이런 식의 표현도 쓰죠. 뭐 ms 한 다음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런 식의 양자수 표현을 하면서 스핀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누구에 대해서? 바로 전자에 대해서. 그런데 그 스핀이라고 하는 건 전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원자, 핵, 그 원자 핵에서도 이 스핀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이 가지는 스핀, 그러니까 스핀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입자의 고유한 각 운동량이에요. 왜 어떤 입자들이 고유한 각 운동량을 갖는지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물질의 고유한 성격이고, 그 고유한 각 운동량이 전자뿐 아니라 원자 핵에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 모든 핵이 이런 핵스핀이 나타나느냐면 그건 아니고요. 좀 독특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핵이 스핀을 갖는 경우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그 핵이 스핀을 갖지 않는 경우를 알면 그걸 뭐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핵이라고 하는 게 묘하게도 양성자, 중성자 개수가 모두 짝수가 되면 그 핵 스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힐륨, 투포, 탄소 6의 12.
자, 힐륨에서는 양성자가 2개고 중성자가 2개죠. 여기서는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입니다. 둘 다 모두 양성자 개수, 중성자 개수가 모두 다 짝수개입니다. 그러면 묘하게도 어떻게 된다? 모두 짝수개면 스핀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희한하죠? 왜 그런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들의 속성을 분석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양성자, 중성자 중 둘 중 하나라도 홀수개가 되면 뭐가 나타날 수 있다? 바로 핵스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핵스핀이 나타나는 원소 중 유기화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원소들은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두 원소입니다. 자, 왜냐하면 유기화학에서 절대로 뺄래야 뺄 수 없는 원소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수소하고 탄소가 있겠죠. 수소, 탄소 없이 유기분자가 나타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수소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양성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수소 자체 핵스핀이 무조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아까 탄소가 이렇게 되면 핵스핀이 없다 그랬잖아요.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여서 모두 짝수일 때. 그런데 탄소는 묘하게도 이런 식의 뭐가 나타난다? 동위원소가 나타납니다. 그럼 이때 보시다시피 탄소 6에 13이면 중성자가 7개이니 그 덕에 탄소 6에 13 역시 탄소에서 소량의 동위원소이긴 하지만 핵스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분자를 구성할 때 탄소하고 수소로 구성이 되는데 요 수소 그리고 요 탄소들은 핵스핀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분자에서 나타난 이런 원소들이 바로 NMR이라고 하는 테크닉에서 검출이 되고 그 검출된 정보로부터 유기분자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기본적인 사실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스핀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 스핀은 매우 자기적인 어떤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장, 쉽게 얘기하면 자석인데요. 그 유기분자 주변에 자석을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석 근처에 있는 유기분자는 그 유기분자가 가지고 있는 스핀이 그 외부 자기장이랑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호작용이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바로 그 묘한 상호작용으로부터 바로 유기분자의 구조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핀과 자기장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텐데, 자, 우선 이런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앞서서 스핀이라고 하는 녀석의 성격이 뭐라고 했어요? 그 입자가 가질 수 있는 고유한 각 운동량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입자의 고유한 각 운동량이기 때문에 이 스핀은 당연히 뭐다? 각 운동량이에요. 그래서 벡터 물리량이죠.
그러면 벡터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방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 보시면 그림 13-1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A번에 이런 식의 그림이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서 뭐 2옆 뭐 2옆 뭐 2옆. 자, 이 각각이 뭐냐면 바로 요게 어떤 원자 핵을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서 화살표로 표현하는 요 것들이 바로 저기에 있는 핵 스핀의 방향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가군동량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죠. 왜냐하면 회전운동이라고 하는 게 뭐 보통의 경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핵들이 가지고 있는 핵스핀의 방향도 그냥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요. 아시겠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얘네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외부 자기장이 주변에 뭐냐면은 적용되면 묘하게도 이 핵스핀은 두 가지 방향만 나타나게 돼요. 바로 스핀의 양자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외부 자기장이 적용되지 않으면 방향에 뭐 양자화 현상은 없어요. 근데 외부 자기장이라는 게 뭐 특별히 어렵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냥 자석이에요, 자석. 그래서 유기분자를 자석 근처에 두면 그 유기분자의 이 핵스핀이 어떻게 된다? 묘하게로 두 가지 방향으로만 나타나게 됩니다. 일종의 자기장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그림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바로 그림 13-1에 B번 그림. 자, 그 B번 그림에서 보시면 요렇게 B0로 어떤 외부 자기장의 방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석을 이렇게 걸었나 보죠. 그래서 뭐 여기 N극이고 S극이고 뭐 그런가 보죠. 그러면 이렇게 서로 랜덤하게 있었던 이 자석의 그 핵스핀의 방향이 묘하게도 어떤 핵들에 대해서 핵들의 위치는 다양할 수 있지만 묘하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저 스핀의 방향이 요렇게 외부 자기장이랑 같게 나타날 수도 있고 요렇게 외부 자기장의 반대가 되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몇 가지만 나타난다? 두 가지 방향만 나타나요. 오우, 신기해. 왜 이럴까요? Nobody knows. 아무도 이유를 모릅니다. 그냥 이렇다라고 그냥 기억을 해두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이때 나타나는 이 두 가지 방향의 방향 구분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볼게요.
외부 자기장이 존재하면 핵스핀이 두 방향이 나타난다고 했었죠. 근데 그 두 방향이 온전히 같지가 않습니다. 차이가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더 안정한 녀석이 있을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도 불안한 녀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앞서 이 그림 13-1에서도 약간 구분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외부 자기장이랑 방향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녀석을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했고요. 다를 경우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때 이 외부 자기장이랑 그 방향이 같다라고 되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위쪽 화살표로 표현을 했어요. 상대적으로 좀 불안한 건 이렇게 아래쪽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방향은 없어요. 자기장이 있을 때 오직 이 두 방향밖에 없다.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얘를 관습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이 방향을 알파라 표현하기도 하고 이 방향을 베타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방향을 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방향을 다운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방향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정한 방향,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게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더 안정한 녀석과 더 불안한 녀석이 섞여 나타날 경우 보시다시피 확률적으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냥 더 안정한 게 다 100% 나타나고 불안한 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자연은 에너지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확률 혹은 엔트로피적인 요소도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안정한 녀석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확률적인 요소 때문에 불안정한 녀석들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묘하게도 이 헥스핀은요 바로 요 둘 사이에 에너지 차이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외부 자기장이 걸려도 그 알파 상태하고 베타 상태가 에너지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좀 더 안정하고 좀 더 불안한 건 맞는데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분포가 어떻게 된다. 바로 베타보다는 알파 상태가 조금 더 많아요.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안정하니까. 우리 자연계에도 불안한 것보다는 안정한 게 더 많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베타보다는 알파가 조금 더 많아요. 많지만 그 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둘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매우 작아요. 이게 또 NMR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희한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보통은 에너지 차이가 확실히 나면 뭐 확률적 요소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보통은 안정한 게 분포수가 좀 더 많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런 가정을 하잖아요. 자연계에 많이 존재하는 게 안정하다고. 근데 NMR에서 나타나는 이 헥스핀의 알파하고 베타는 차이가 적어서 외부장이 걸려도 자기장이 걸려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존재한다. 요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지우자.
자, 그 다음 생각해 볼 건 바로 스핀 플립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플립 혹시 이거 언제 이 말 썼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바로 사이클로헥세인의 플립플랩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바로 사이클로헥세인이 그 형태를 가만히 그냥 그 유지하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보호트 뭐 이렇게 최어폼에서 보호폼을 거쳐서 또 다른 최어폼으로 계속 형태가 변하죠. 그러면서 뭐 이코토리얼과 엑시얼에 있었던 치환기들의 어떤 형태들이 변형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때 썼던 그 말입니다. 플립. 보이시죠? 자, 바로 이 플립은 스핀의 그 역학적 에너지, 그 상태가 변하는 바로 스핀의 전이, 그런 현상을 우리가 플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스핀 플립이라고 하는 현상이 NMR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알파 상태하고 베타 상태는 확실히 다른 거라고 했죠. 외부 자기장이 없으면 뭐 알파, 베타 구분이 안 되지만 외부 자기장이 딱 걸리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조금 더 안정한 알파와 그다음에 조금 더 불리한 베타가 나타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알파하고 베타가 구분이 되는데 이때 둘 중에 누구? 이게 조금 더 안정하고 불안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냐면 그 외부 자기장이 강하게 걸릴수록, 왜냐면 자석 중에도 뭐 약한 자석도 있지만 강한 자석도 있죠. 그래서 왜 그냥 초등학교 때 가지고 놀던 왜 그 막 페인트 칠 빨간색 파란색 돼 있는 그 막대기 자석은 되게 약한 편이지만 그 왜 뭐 이렇게 왜 저기 저 냉장고 같은 데다가 이렇게 메모지 붙이는 그런 자석들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왜 요즘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니까 사람들이 자석 같은 것들로 구조물을 만든 다음에 그 조그만 자석이 여러 개 모여서 아주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 때 막 이렇게 막 뭐가 펑 자기력 때문에 튕겨 나가고 막 이런 그 자기장 혹은 자석 영상 굉장히 많더만요. 그래서 그 외부 자기장 혹은 그 자석의 세계는 천차만별이고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게 있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럴수록 그 알파 상태와 베타 사이의 차이가 더더욱 커진다. 아시겠죠? 이건 뭐 충분히 직관적으로 뭐 그럴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외부 자기장이 없으면 알파와 베타가 구분이 안 되는데 외부 자기장이 있을 때 알파하고 베타가 구분이 된다고 했죠. 그럼 그 외부 자기장이 강할수록 알파와 베타 사이의 구분은 더더욱 강하게 되겠죠. 그게 에너지 차이가 커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때 재밌는 건 이 알파 상태가 묘하게도 라디오 웨이브, 그게 파장으로 치자면 뭐 진동수로 치자면 대략 100 메가헤르츠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흡수하면 어떻게 된다? 바로 베타 상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 방금 말씀드렸던 스핀 플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과 용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번 그 복습을 좀 하면 여기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라디오 웨이브란 말이 나오죠. 자, 우리말 번역 없어요. 라파. 아까 전 그 12장에서 바로 IR 하면서 빛의 파장별에 대한 물질하고의 상호작용 뭐 등등등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었냐면요. 이 라디오 웨이브는 보시다시피 에너지적으로 치자면 강한 빛이에요, 약한 빛이에요? 억수로 약한 빛이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FM, AM의 방송용 그 파장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공간에 AM, FM 라디오파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사이에서 AM, FM 라디오파를 계속 맡고 있어요. 하지만 별일 있어 없어. 우리 가만히 있어도 이게 AM 이렇게 나오고 뭐 FM 이렇게 계속 우리에 살고 있지만 뭐 특별한 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라디오파라는 것 자체가 매우 저에너지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굉장히 작아요. 근데 그 정도만 흡수하면 어떻게 된다? 베타 상태로 알파가 바뀐다 이런 말이에요.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둘 사이에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가 크다 그랬어요? 작다 그랬어요? 억수로 작은 거예요. 억수로 작아. 무슨 말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누구 정도만, 라디오파 정도만 쪼여줘도 알파 상태가 베타 상태로 바뀐다고요. 그럼에도 알파 상태하고 베타 상태는 별 차이가 없어요. 왜? 기본적으로 너무 작은 에너지니까. 그런데 그 알파하고 베타 상태가 그 차이가 어떻게 된다? 외부 자기장이 강할수록 에너지 차이가 커진다고요. 근데 이게 커져 봐야 어떻게 된다? 눈물 한 방울에서 눈물 두 방울 정도의 차이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즉 외부 자기장이 커진다 하더라도 알파하고 베타 상태의 그 에너지 차이는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게 자기장이 커지면 그 둘 사이 에너지 차이가 눈물 한 방울에서 눈물 두 방울 정도로 그냥 조금 더 벌어질 뿐인 거지 절대적인 에너지 스케일에서는 여전히 굉장히 작은 에너지 갭인 겁니다. 알겠죠? 여하튼 그 알파가 조금 더 불리한 하지만 거의 큰 차이가 없는 베타 상태로 바뀌는 그런 상황을 스핀 플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과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을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외부 자기장의 크기를 비제로라고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갭이 크건 작건 라디오 웨이브를 쪼이면 알파가 베타로 바뀐다고 했죠. 그때 쪼여주는 그래서 결국 그 스핀이 흡수하게 되는 라디오파를 뮤제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흡수하면 알파 상태가 베타 상태로 바뀌는데 이때 이 비제로하고 뮤제로 사이에 수학적 관계가 있어요. 외울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리 전공이시면은 그 전자기학을 통해서 요거 뭐 증명하고 막 하는 거 막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물리 전공이 아니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뭐 여기에 있는 요 감마가 됐건 이파이가 됐건 이건 몽창 상수다. 그러면 이게 등호관계 속이라면 여기에 있는 외부자기장 비제로하고 여기에 있는 흡수하는 라디오파 뭘 하기 위해서
알파 상태가 베타 상태가 되기 위해 핵이 흡수하게 되는 이 라디오파의 진동수 뮤제로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한다? 보시다시피 비례 관계가 성립한다. 요걸 유수식으로부터 파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림이냐면 교재 그림 13.2 자, 이를 보시면 이 13.2에 바로 외부 자기장의 크기와 흡수하는 라디오파의 진동수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다라는 걸 그 그림 13.2가 보여주고 있어요. 자, 뭐냐? 이렇게. 자, 보이십니까? 자, 어떤 거냐면요. X축은 비제로, 바로 외부 자기장의 크기입니다. 외부 자기장 크기를 비제로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Y축은 에너지인데 무슨 에너지냐면요.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0. 즉 외부 자기장이 전혀 없는 상태를 0으로 뒀을 때 그럼 0이 되면 이 선하고 요 산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자,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여기 있는 요 위에가 바로 베타의 에너지 상태입니다. 그럼 아래쪽에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알파의 에너지 준입니다. 자, 둘 중에 누가 더 안정하다고 했죠? 베타보다는 알파가 더 안정하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베타가 조금 더 불리하다고 했는데 그게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는 뭐예요? 알파하고 베타의 구분이 없는 거죠. 근데 외부 자기장이 걸릴수록 알파하고 베타가 보시다시피 차이가 생기는데 재밌게도 예를 들어서 외부 자기장이 요 상황이다. 그리고 외부 자기장이 요 상황이다. 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가 이제 베타 상태니까 스핀 방향이 외부 자기장하고 반대. 여기는 알파 상황이니까 스핀 자기장이 스핀의 방향, 핵스핀의 방향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찌됐건 이 알파 상태가 이압하고 이압하고 플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근데 이때 플립이 이루어질 때 그냥 되는 건 아니고 뭐를 흡수해야 된다? 바로 라디오파를 흡수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때 흡수하는 라디오파, 자 여기에 바로 뮤 제로 뮤 원, 얘는 뮤 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이때 뮤1이 됐건 뮤2가 됐건 이게 바로 흡수하는 라디오파 진동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딱 봐도 어떻게 되겠어요? 보시다시피 이쪽보다는 이쪽에서 더 그리고 더 강한 에너지의 진동수의 라디오파가 흡수가 돼야 알파 상태가 베타 상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걸 보여주는 어떤 그림인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의 기본적인 원리는 바로 이 수식이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수식에서 바로 외부 자기장의 크기하고 흡수하는 라디오파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외부 자기장의 증가, 가 나타나면 알파 상태가 베타,
알파 상태가 베타가 될 때 흡수해야 되는 이 진동수도 딱 보시다시피 어느 쪽이 더 커 보입니까? 당연히 여기보다는 여기에 이 흡수하는 라디오파의 진동수가 더 크다라고 그래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걸 보여주는 그림이 그림 13점이고요. 전 세계 모든 NMR 교재에서 항상 소개하고 설명하는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그래봤자 여기서부터 여기나 여기서부터 여기나 큰 차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눈물 한 방울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눈물 두 방울인 거야. 그래서 흡수하는 라디오파라는 거 하는 그 자체가 아주 저에너지인지라 이 알파하고 베타는 그럼에도 큰 차이가 아닙니다. 큰 차이가 아닙니다. 지들끼리 조금 더 작다, 크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에너지 스케일에서는 굉장히 에너지 스케일이다 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상황에서도 알파하고 베타 상태는 거의 비슷한 분포로 존재하고 이 상태에서도 알파하고 베타가 입자 개수가 거의 비슷해요. 물론 여기에서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지긴 하겠지만 여기서도 그냥 그래도 조금 비슷, 좀 더 비슷, 여기가 좀 더 비슷, 좀 덜 비슷, 뭐 그런 정도지. 알파하고 베타의 입자 크기는 입자의 분포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기에 있는 그림 13.2의 의미다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적으셨죠? 자, 칠판 정리하겠습니다.
자, 필기하시고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외부 자기장은 특별히 변할 리가 없겠죠. 물론 NMR 실험을 할 때 외부 자기장을 변하게 하는 테크닉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기기가 세팅이 되고 그 안에 있는 자석의 종류가 결정이 되면 그 자석에서 이렇게 쫙 나오는 외부 자기장은 크게 변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석이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그 뭐냐면 자기장을 주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분자들이 경험하는 자기장이 다 같을 것이냐 라고 생각하면 놀랍게도 다 달라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Effective Magnetic Field라고 합니다. 보이시죠? 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선 외부 자기장의 그 크기를 이렇게 이제 비제로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실제로 그 각 분자 내의 부분들이 경험하는 여기서 이제 부분이라고 하는 건 각각의 핵들을 뜻하는 거예요. 바로 그 NMR에서 검출이 될 수 있는 수소나 아니면 탄소 13, 그 각각의 원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원자들 각각이 경험하는 유도 자기장을, 실제 자기장을 BI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혹시 그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왜 그 물리 시간에 코일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막대기 자석을 넣고 빼고 하면 여기서 유도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유도 전류고 그리고 유도 전류도 생기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발전기 혹은 뭐 전기 모터의 구동 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뭐 자기장이 들어오면 그 들어오는 자기장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장이 빠져나오면 자기장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기고, 뭐 그런 거 물리 시간에 배우신 적 있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유도 자기장 현상은 왜 벌어지는 거죠? 이유는 nobody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전 우주가 그렇게 구동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분자에서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자, 외부 자기장이 왁 제공이 되면 분자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분자의 원자마다 주변에 전자들이 있겠죠. 그럼 분자 내 원자마다 주변 전자 밀도는 다 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다르다 이런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외부 자기장이 왁 이렇게 작용이 될 때 그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유도 자기장이 원자 주변의 전자 밀도에 따라서 유도 자기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유도 자기장은 항상 어떻게 돼요? 그 외부에서 작용하는 자기장에 반하는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방금 그 코일에 이렇게 막대기에서 넣을 때 뺄 때 이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뭐 자기장을 집어넣으면 자기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긴다고 했죠. 분자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갑자기 자기장이 왁 생기면 그 자기장을 약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분자 내 전자들의 유도 전류가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 분자 내 원자 주변마다. 그러다 보면 원자 하나가 경험하게 되는 유도 자기장의 크기, 그 값이 어떻게 된다? 이 값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외부 자기장이고요. 보시다시피 이게 유도 자기장인데 이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원자 주변 전자 밀도, 그 원자 주변 전자 밀도는 어떻게 결정돼요? 바로 그 분자 나름의 아주 고유한 구조적 특징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 원자 주변 전자 밀도에 따라 모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비제로 이 값이 일정하다 하더라도 얘가 막 바뀌니까 원자마다 이 녀석이 달리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Effective Magnetic Field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실제 자기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실제 자기장 역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뭐예요? 이게 실제 자기장이고 누가 경험하는
핵스핀이 나타나는 원자 하나하나가 느끼는 실제 자기장인 거고, 이게 바로 뭡니까? 그 실제 자기장에 따라 원자 각각이 흡수하게 되는, 흡수해서 뭐 하죠? 바로 알파 상태가 베타 상태의 스핀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원자 각각이 흡수하는 라디오파의 진동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 값은 일정할 수 있어요. 보통 일정해요. 이 값은 누군데요? 바로 외부 자기장의 크기요. 그런데 원자 주변 전자 밀도가 달라서 유도 자기장이 달라지고, 그래서 원자 주변이 경험하게 되는 자기장의 크기가 다 달라져요. 그 덕에 흡수하는 라디오파들이 또 다 달라지는 거죠. 뭐마다? 원자마다. 아시겠죠? 이러한 차이로부터 원자 개개의 흡수하는 라디오파를 다 따로 측정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NMR이라고 하는 어떤 실험적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